네, 몇 번째죠? 이제 횟수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자주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들과 가급적이면 오래도록 공감하며 동행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순간을 최고로 여기며 지낸 메트라이프 이노베이션의 최기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가 저희가 교육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이제 스크립트, 그러니까 나만의 끌리는 화법 만들기라는 그 내용과 함께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이제 또 약관, 지난주에 저희가 약관과 생손보호 약관 비교에 대한 얘기를 드렸었는데 주계약과 관련한 생명보험 약관에 대한 얘기들 중에 이런 얘기입니다. 약관 자체를 저희가 많이 알고도 있어야 되지만 고객에게 이 약관을 특히 초회 상담하는 때 약관들에 들어있는 내용들 중에 활용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있더라 라는 의미에서 약관과 관련한 교육을 안내를 드릴 거고요. 내용은 둘 다 이제 제가 안내를 드리긴 할 겁니다. 이번 주 거는 제가 안내를 드리고 다음 주에 마무리해서 이제 변액과 관련한 내용들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포트폴리오 만드는 방법들 고객들에게 이렇게 전달드리는 화법들에 대한 얘기들을 드리면서 이번 달에 있는 4번의 과정들 모두 이렇게 맞춰보려고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 전에 올해 이제 저희가 트렌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 가지 피기 드림이라고 해서 저희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 컨셉을 연출하라는 얘기가 있는데 보통 저희가 보험 영업을 하면서 컨셉을 가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어떤 화법이나 고객에게 전달 드릴 때 어떤 이미지들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사실만을 가지고 전달하는 그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대로 전달한다고 해서 그게 아무리 맞는 얘기인들 고객분들이 과연 이걸 가슴으로, 머리는 알겠지만 가슴으로 느끼던가, 가슴으로 느끼지 않으면 사인까지 이어지진 않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항상 영업을 하면서 컨셉들을 이렇게 준비하는 것 같은데 요즘에 올해가 특히나 이런 컨셉들에 대해 가지고 트렌드라고 합니다. 어떤 회사의 제품입니다. 어쩐 얘기 드셨던 그 친구는 아니죠? 이름은 그때처럼 올리브영에 가면 팔고요. 라벨령에서 나온 스킨 로션입니다. 스킨 로션인데 이렇게 소주병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의미는 이렇다고 합니다. 소시적에 젊은 그때처럼 이뻐져라 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 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없어서 못 팝니다. 제품이 이제는 그런 거죠. 세상이 제품이 어떤 기능적이고 어떤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상품이든 기능적으로나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탁월하게 엑설런트하게 우위에 있는 상품들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들 비슷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약간의 차이들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경쟁적으로 더 나아라고 얘기하기 힘든 시대가 돼버렸던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안에 어떤 느낌들을 담으려고 많이들 노력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쇼킹 마요네즈나 두피 사이다. 왠지 보습이 잘 될 것 같고 안 들리나요? 이거 다 했던 얘기인가요?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라고 하고 넘어가 봅시다.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나 보네요. 자, 오늘은 그래서 컨셉 얘기를 먼저 드릴 건데요. 자, 우리 팀장님들이 처음 시작하시면서 혹시나 요즘 들어가지고 고객분들에게 자기소개를 해본 경험이 있으실까요? 자, 보험 영업을 처음 시작하실 때로 한번 저희가 예전 그 시절로 생각해 보면은 처음 교육받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소개하고 회사 소개하고 그 다음에 니즈 환기하고 팩트 파인딩 받고 초회 상담의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흐름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저희가 자기 소개나 회사 소개 등등등의 여러 가지 경우들을 빠뜨리게 되는데 지난번에도 얘기 드린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가봅시다. 저는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도 마찬가지고요. 고객을 시작하기 전에도 이렇게 핸드폰을 본다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안 나시는 걸로. 이 얘기를 안 드렸나 보네요, 그러면은. 제가 워낙 많이 떠들다 보니까 이제 어디에서 뭘 떠들었는지가 매칭이 안 됩니다. 매칭이 안 돼서 어차피 레퍼토리가 거기서 거기니까. 자, 그런데 제가 강의 전에 핸드폰을 보거나 아니면 고객하고 상담 전에 핸드폰을 보는 게 딴 게 아니고요. 그냥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나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에 대해 가지고 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만하다. 아니면은 어떤 약간의 호기심이라도 마음을 열 건가 말 건가를 단 1이라도 정하는 그 순간이 얼굴을 보자마자 3초 안에 결정을 한다라고 하죠. 저희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 3초 만에 결정을 하는데 그 사람의 외모의 모습일 수도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외모의 모습들도 있지만 그 중에서 사람의 눈동자를 보고 그 사람을 신뢰할 건지 말 건지를 3초 안에 결정을 해버린답니다.
그러면은 그 눈동자에서 뭔가 나한테 느낌이 안 나오면은 그 다음에 어떤 맞는 얘기고 논리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조금 이제 남의 얘기처럼 듣게 되더라는 거죠. 그 3초에 눈동자를 보고 결정을 한다는데 다름이 아니라 눈동자가 큰 사람을 신뢰하게 된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눈이 큰 사람이 아닙니다. 눈이 큰 사람이라고 하면 저는 세상에서 신뢰받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제 대학교 때 별명이 뭐였냐면 매직이었거든요. 매직으로도 웃을 때 눈을 그릴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 친구들이 저를 매직이라고 불렀는데 사실은 그 전에 별명이 따로 있었습니다. 찍이라고. 매직으로 쭉 그으면 소리가 나죠. 그래서 찍이라고 했는데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해서 친구들이 매직으로 바꿔주긴 했어요. 바꿔주긴 했는데 어쨌든 눈동자가 큰 사람을 보고 신뢰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눈동자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핸드폰을 보고 강의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고객을 만날 때 시작을 합니다. 그 핸드폰을 볼 때 뭘 보냐면은 눈동자를 크게 만드는 걸 사진을 보는데 눈동자를 크게 만들려고 하시려고 눈을 크게 뜨지 마세요. 무섭습니다. 어떻게 하면 커지면 자기가 관심 있고 좋아하는 걸 보면 눈동자가 커집니다. 사람은. 뭐 어두운 데 들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보이게 되잖아요. 그러니 관심 있고 좋아하는 걸 보면 되는데 남성분들은 아주 쉽습니다. 벗은 여자의 사진을 보면 됩니다. 바로 커집니다. 바로 커지는 반면에 여성분들 같으면 우리 아이 사진이어도 좋고요. 아니면 아기 사진을 보면은 그렇게 눈동자가 빠른 속도로 커진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다른 여자의 사진을 보기는 좀 그래가지고 신혼여행 때 사진을 봐요. 이렇게 프라이빗한 풀빌라를 이렇게 신혼여행을 갔었는데 뭐 굳이 프라이빗한 곳이니까 뭐 수영복을 입고 있지도 않았겠죠.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수영장 뛰어들고 그때 둘만 가지고 있는 사진이 있는데 이제 결혼 생활이 한 10년이 넘어가니까 효과가 조금 상당히 미미해지고 있긴 해요. 그렇다고 다른 사진을 볼 수는 없으니 어쨌든 그러고 있는데요. 자, 자기소개라는 게 딴 게 아니고요. 방금 그런 사진을 저도 보는 것처럼 단 1이라도 조금이라도 뭔가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자 하는 저희들의 노력이더라는 거죠. 자기소개도 거기에 하나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뭐 요즘에 많이 안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자기소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뭐 어떻게 살아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태까지 보험을 다니면서 우리 팀장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보험에 대한 생각들 그런 얘기들을 먼저 하고냐 안 하느냐가 그 뒤에 있는 얘기들이 조금 말랑말랑해지느냐 안 하느냐가 약간의 차이는 분명히 생기더라는 겁니다. 왜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저 얘기를 굳이 하라고 했던가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자기소개 멘트들을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그림입니다. 자, 집이 있습니다. 고객분들에게 집을 그려보라고 합시다. 아니면 우리 팀장님들도 한번 집을 그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디부터 그리시겠습니까? 자, 많은 고객분들에게 종이를 드리고 아니면 저희들도 집을 그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위에 삼각형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 밑에 이렇게 사각형 그리고 창문 그리고 옆에 나무 그리고 연기 굴뚝 그리고 연기 퐁퐁퐁 해 그리고 사람 그리고 이 해와 사람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심리가 어떻다 뭐 나무의 열매가 어떻게 있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돈에 집착을 한다 안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미술 심리할 때 나오는 얘기죠. 이번 주 금요일 날 가셔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메트라이프 오픈 강좌에 보면은 세테크에서 하는 교육에도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자, 많은 사람들이 집을 그리라고 하면은 지붕부터 그리더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집은 어디부터 지을까요?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일단 파는 것부터 시작을 하죠. 땅을 파고 그 다음에 기둥을 올리고 그 다음 마지막에 지붕을 올린 형태로 집을 짓는데 많은 분들에게 미래를 생각해 보세요. 미래를 그려보세요라고 하면은 똑같습니다. 집을 그릴 때처럼 그냥 장밋빛 청사진만을 그리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들 마음속에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나의 미래가 그다지 장밋빛으로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을 그릴 때처럼 미래도 그리더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들 상담의 얘기는 오늘 얘기는 이런 집을 지을 때처럼 어떻게 땅을 팔 거고 어떻게 기둥을 세울 건지 당신의 가정에서 그런 얘기들을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나누는 일이 저의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멘트가 자기소개 멘트가 잠깐 짧게 드린 얘기들이기도 합니다. 자, 지난번에도 드린 얘기지만 이런 얘기도 자기소개 멘트로 씁니다. 똑같이 제가 강의할 때도 쓰긴 하는데요. 저희들을 만났다고 해서 저희들의 일이란 거는 이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객을 만나서 그들을 부자를 만들어 드리지는 못합니다. 저희가 고객을 부자를 만들어 드리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신 저희를 만난 고객분들은 최소한 그들이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여유로울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하고 그리고 그 방법들을 강제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저희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어떤 중대한 이슈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가정이 가난해지지 않게끔 만들어 드리는 일도 저희들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 조금 여유롭게 만들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이나 아니면은 당신의 가정이 어떻게 하면은 중대한 이슈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가난해지지 않게끔 만들어 드릴 건지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나눠보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하는 일은 이런 일입니다. 라는 형태로 자기소개 멘트는 어떤 것든 상관없죠. 내가 생각하는 보험에 대한 개통 철학이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한번 준비해보면 어떨까 생각하고요. 자, 부자와 부자 얘기를 들었는데 지난번 드렸던 얘기니까 이 장편 넘어가죠. 넘어가고, 자, 제가 전공이 중국어입니다. 지난번에 공대 얘기도 나오고 군대 얘기도 나왔는데 실제 전공은 중국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객들한테 한자를 참 많이 썼어요. 제가 거기에 익숙해서 그런가 봅니다. 근데 한자를 이렇게 종이에다가 백지에다가 한자를 쓰다 보면은 하나의 반응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있어 보이려고 그런 한자를 쓰냐라는 반응들을 보시는데 제가 쓰는 한자가 상당히 어려운 한자만 일부러 골라서 쓰거든요. 골라서 뭐 거북귀 이런 거 쓰진 않습니다. 거북귀 어떻게 쓰시는지 모르시죠?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는데 그걸 그리려고 하니까 그림이 되는 거죠. 자, 보면은 두 개의 글자가 있습니다. 왼쪽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글자인데요. 저희 아내는 그 독일에서 유학을 했던 친구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한자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저 라면을 뭐라고 했냐면 푸라면이라고 했습니다. 왼쪽의 글자를 보고 푸라면이라고 했는데 신라면이죠. 자, 매울 신자고요. 왼쪽 글자는 다행행자입니다. 저희가 행복하다라고 할 때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자, 맵다란 맛은 저희가 어렸을 때도 배웠지만 혀가 느끼는 맛이라고는 안 배웠죠. 맵다란 맛은 혀가 느끼는 맛이 아닙니다. 맛이 아니라 혀가 느끼는 고통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아주 작은 가는 바늘로 혀를 이렇게 찔러보면은 맵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고 피날 때까지 찌르지는 마시고요. 이렇게 살짝 찔러보면 맵다는 느낌이 드는데 혀가 느끼는 고통이더라는 거죠. 사람이 약간의 고통을 받으면은 그렇게 뭔가 카타르시스적인 느낌이 있나 봅니다. 어쨌든 그래서 매운 음식을 찾게 되는데 괴롭다는 의미가 들어있고요. 옆에는 행복입니다. 두 개의 글자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자, 두 개의 글자의 차이는 내가 가로선을 어디에 그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떨 때는 괴롭다라는 뜻이 될 거고요. 어떨 때는 행복하다라는 뜻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의미인 거죠. 저희가 살아가면서 똑같은 상황이더라도 똑같은 상황에 놓여있더라도 누구는 그 상황을 행복하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구는 고통스럽다, 괴롭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객님과 나눌 얘기들은 당신의 삶의 기준선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봅시다라는 거고요. 제가 만든 얘기는 아닙니다. 이 얘기가. 제가 그렇게 작가적인 기질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 어떤 만화책에서 봤던 얘기입니다. 아이들 만화 보는 걸 뭐라고 하지 마세요. 만화책에서 이런 얘기들을 찾아오는 인간들도 있으니까. 혹시 어떤 만화책인지 알고 계실까요? 뭔가 어디선가 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자, 어떤 만화책인가 생각해 보면은 와인과 관련된 일본 만화책입니다. 신의 물방울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뭐 거기에서는 이만큼 확대해서 해석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거기에 뭐 살을 더 붙이긴 했지만 이런 이제 다행행자와 괴로울 신자를 매울 신자를 가지고 해석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힌트를 얻었던 거죠. 자, 소화기는 이제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소화기 너무 익숙하죠. 익숙한 소화기인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저희가 뭐 아주 고루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고객들도 다 알긴 하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집에 소화기는 어디 있던가? 아니면 소방어법상 가정집의 소화기는 어디에 놓여야지 합법적이다라는 건 알고 계실까요? 현관. 자, 현관 중에서도 보통 집에 보면 우리 집 소화기가 어디 있는지 생각해 보면 신발장 안에 아니면 저기 베란다에 어딘가 붙박이 장 안에 이런 데 들어가 있죠. 자, 그런데 소화기는 방금 얘기하셨던 것 현관 중에서도 우리가 다니는 통로에 있어야 될 게 소화기입니다. 근데 그 통로에 있으면서도 먼지가 쌓여 있는 게 소화기더라는 거죠. 자,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은 정작 아주 불이 났을 때 필요하다라는 걸 알면서도 저희가 관리도 안 하고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애물단지이지만 불이 나면 무엇보다 필요한 것처럼 보험도 똑같습니다. 평소에 납입하는 보험료는 너무나도 비용 같기도 하고 아깝기도 하고 이게 나한테 뭔가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생각해 봅시다. 모든 보험 가입자는 3번의 후회를 한다라는 걸. 제일 큰 후회를 언제 할까요? 가장 큰 후회.
보험가입자는 누구나 3번의 후회를 합니다. 가장 큰 후회는 언제 하냐면 보험금을 받을 때 합니다. 그때 9,900원짜리 말고 그 99,000원짜리 할 거야. 보험금 받을 때 누구나 하는 후회죠. 아무래도 보험료 분명히 세상 공짜가 없다라는 거 다 알면서 이 사람이 보험만 와서는 공짜를 찾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시더라고요. 보험에 오면은. 어쨌든 그런 보험금을 받을 때도 후회를 하지만 또 다른 후회는 보험을 가입하는 그 순간에도 하죠. 저희랑 사인하고 돌아서서 횡단보도 딱 건너가는 순간부터 뭐 하나요? 괜히 한 거 아니야? 이거 하는 거 맞았나? 딴 거 하는 게 더 나았던 것 같은데? 라는 후회를 하는 거고 가는 걸 알고 있기에 저희가 초회 보험료를 어떻게든 잘 받아내는 걸, 그 다음에 이해 응당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걸 알고는 있지만 참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자, 초회 보험료가 반드시 들어있는 계좌를 얻어내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주계약 약관에서 제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는 거죠. 자, 요즘에는 이런 소화기를 얘기를 드리다 보니까 고객분들이 이제 이것도 익숙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 회사에 달러 종신 보험이 나오면서 제가 요즘에는 오늘 장표는 없지만 이런 얘기도 드립니다. 슈퍼맨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드립니다. 보험은 슈퍼맨입니다. 자, 소화기 때처럼 슈퍼맨입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데, 자, 우리 팀장님들 슈퍼맨은 영화에서 언제 나타나던가요? 위험할 때. 자, 그럼 다시 질문해 봅시다. 슈퍼맨은 왜 위험할 때 나타나나요? 슈퍼맨이 위험할 때 나타나는 이유는 뭐 빨간 팬티를 쫄쫄이 밖에 입고 있는 변태니까? 그럴 수 있죠. 아니면 뭐 느끼하게 생겼으니까, 뭐 잘생겼으니까, 영웅이니까, 뭐 기타 등등 어떤 얘기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슈퍼맨의 가슴을 이렇게 유심히 쳐다보다 보면은 슈퍼맨은 달러를 품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려울 때 나타나서 더 크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매트라이프 유니버셜 달러 종신보험입니다. 환차익이라는, 사람이 보험을 해지하고 싶을 정도로 어려워지는 순간이 온다. 대한민국 경기 상황이 그렇게 썩 이쁘지는 않을 겁니다. 환율 상황이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건 국가 부도의 날을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자, 그런 느낌의 보험이더라라고 잘 갖다 붙이죠. 저희들의 일입니다. 자, 제가 또 중국어과라고 했으니까 한자를 또 써봅시다. 자, 사람을 한자어로 표현하면은 인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제가 전공이 중국어다 보니까 결혼할 때 이제 중국어과 교수님이 오셨겠죠. 그래서 사람인자 글자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결혼이란 생활은, 사람이란 존재는 혼자서는 설 수 없고 부부가 서로 맞대어 기대어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의미에서 사람인자는 그렇게 생겼어. 실제로 그렇게 만든 건 아닙니다. 실제 그렇게 만든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더라고요. 자, 잘 생각해 보면은 사람이라는 우리말, 순 우리말을 한자어로 바꿀 때 사람인자 하나만 써도 될 텐데, 그래도 사람이라는 뜻이 될 겁니다. 근데 왜 사이간자를 더 붙여놨을까라고 제 식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보니 이런 느낌인 거죠. 인간의 사전적인 의미는 생각을 하고 도구를 사용하며 무리를 지어 사는 동물이라고 국어사전에 적혀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도구를 사용하며 무리를 지어 사는 동물. 즉, 사람이라는 존재는 배우자하고 서로 맞대어 살아가는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해요? 여러 사람들 무리 안에 있어야지만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사이간자를 표현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조금 글자가 어려워졌습니다. 그죠? 이런 걸 쓰면서 하고 있으니 고객분들이 뭐라고 생각했을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조금 더 고객분들에게도 보여드리지만 어려운 한자지만 이렇게 읽습니다. 욕구라고. 그죠? 하고자 하려 구할 구자인데요. 자, 사람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어떤 욕구들이 있는데요. 하고 싶은 것들, 가지고 싶은 것들, 아니면 주고 싶은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욕구들이 있는데 이 욕구들 중에서 본능처럼 가지고 있는 욕구가 하나 있더라고요. 저는 느끼기에 내가 마치 본능과도 같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 중에 하나가 이런 글자로 표현되어집니다.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죠? 흔적이라고 읽습니다. 흔적. 사람은 누구나 흔적을 남기고 싶은 욕구를 다들 가지고 있나 봅니다. 학교에서 제가 교환학생으로
제 자랑, 깨알같이 이렇게 자랑을 해보면은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수석을 했었습니다. 입학할 때 수석을 해서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이렇게 저희 중국에 보내준 적이 있는데 1년을 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 북경대학교에서 제가 학점 이수를 하기 위해서 북경대학교에 있는 중에 이랬습니다. 북경에 가면은 한국 사람들이 북경에 여행을 가면 다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장소 중에 인공위성에서도 보인다는 세계에서 가장 긴, 지구상에서 가장 긴 담장이 있는데요. 북경 북쪽에 가면은 그 담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 중에 8개의 봉우리와 8개의 길이 통한다라고 해서 빠다릭이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만리장성의 여러 가지 관광지 중에 사람이 직접 그 만리장성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다들 가보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뭐 북경에 가 있었으니까 빠다릭이라는 곳에 한번 가봤습니다. 수많은 벽돌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 담장은. 수많은 커다란 벽돌을 만들었는데 거기 딱 올라가서 이렇게 쭉 어느 쯤 걸어가다 보니까 신기한 걸 발견했습니다. 그 담장이 세계문화유산이잖아요. 누구 다녀감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사람 대단하죠. 거기에 돌멩이도 없는데 어디에서 뭘 꺼냈는지 볼펜으로 적어놓은 것도 아니고요. 새겨놨습니다. 새겨놨어요. 누구 다녀감. 그렇게 누구 다녀감이라고 새겨놓으면은 그 사람이 다녀간지 알나요? 모르죠. 그런데 그렇게 적어놔요. 심지어는 누구 하트 누구 이렇게도 해놨습니다. 누구 하트 대단한 한국 사람들입니다. 한민족. 그죠? 근데 제가 신기하다고 했던 건 그게 적혀 있어서 신기한 게 아니라 그게 우리말로 한글로만 적혀 있는 게 아니고요. 한자어로도 적혀 있고요. 영어로도 적혀 있고요. 그 막 지렁이 기어가는 그런 아랍어도 적혀 있고요. 세계 모든 언어가 다 적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만 특별한 게 아니더라는 거죠. 대한민국에 이제 요즘에 봄이기도 합니다. 산에 등산에 가보면 정상에 가면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정상을 나타내는 비석. 깨끗한 비석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죠? 흔적을 남기고 싶은 욕구. 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무언가를 누군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갔다라는 거를 남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나 본데요. 그거를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그 흔적을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람은 문화라는 걸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라는 걸로 그 흔적을 남기는 방법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표적인 문화 중에 두 가지가 저는 결혼이라는 문화와 제사라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제사를 안 지내실지는 모르겠지만 절은 안 하지만 제사 자체는 지내죠. 자,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결혼이란 문화와 제사란 문화가 그런 흔적 남기기의 한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즘 사람들 젊은 분들이 결혼 또 잘 안 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결혼을 하면은 반드시 실수이든 계획적이든 생겨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아이가 생겨날 거고요. 그 아이는 정확하게 나와 유전인자가 50% 이상이 일치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자고 있는 아이가 세상에서 제일 이쁘죠. 그 자고 있는 아이를 보다 보면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어느 순간 내 얼굴이 그 아이한테서 보이기.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나랑 똑같네? 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가끔 가다가 우리 집 왼수의 얼굴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울 때도 있기도 하죠.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찾을 수도 있고요. 한 고객분이 저한테 이런 걸 보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저녁에 제 영업 습관 중에 하나가 카카오톡에 친구 목록을 보는 게 제 영업 습관인데요. 그 친구 목록의 프로필에서 그 프로필 동그란 사진 왼쪽 위에 점이 찍힌 고객분들을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한 번씩 쳐다봅니다. 그 점은 언제 찍히나요? 프로필을 변경했을 때 그 점이 찍힙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가 그 프로필을 확인하다 보니까 오전에는 없었는데 오후에 점이 찍힌 분이 있거나 아니면 전날에는 없었는데 점이 찍힌 분이 있으면 프로필을 뭔가 바꿨다라는 거죠. 사람이 카카오톡에 프로필을 바꿨다라는 건 그냥 의미 없이 바꿀 수도 있겠지만 약간의 뭔가 심경의 변화가 조금이라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그렇게 프로필들을 쭉 이렇게 연결해 보다 보면은 얻어 걸리는 고객분들이 생깁니다. 뭔가 좀 유의미하게 프로필을 바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루는 제 고객분이 전날에는 없었는데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이렇게 출장을 하면서 새벽 4시 반이었습니다. 4시 반에 일어나서 5시 15분 기차를 타려고 이렇게 택시 안에서 이렇게 프로필 사진을 쭉 넘겨보고 있는데 이런 사진이 있었어요. 커다란 꽃다발 사진이 있고 분명히 어제 저녁에는 없었는데 옆에 이렇게 글이 적혀 있습니다. 그립다, 그리워. 저는 그 여성 고객분이고요. 그 고객분의 어머니가 그 당시 5년 전에 돌아가신 건 알고 있습니다. 제 고객분이었으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분이 알았는데 왠지 촉이 어떻습니까?
꽃다발 사진과 함께 그립다 그리워. 제가 굳이 이렇게 얘기를 드리니까 뭔가 오늘이 기일일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부산 내려갈 때여서 부산에 7시 한 40분 정도 도착해서 그분이 이제 출근할 시간 됐으니까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우신 그분이 보고 싶으며 거울을 보세요. 거울 속에 당신의 그리워하는 그분이 당신을 바라보며 웃고 있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책 한 권을 이렇게 보내드렸는데요. 선물을 보내드린 저한테는 VIP 고객분이니까. 어쨌든 그런 분이었는데 점심때쯤 이렇게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제 강의 마치고 난 다음에 메시지가 왔는데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규태 씨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긴요? 본인이 올려놨으니까 알죠. 본인이 올려놨. 고객분들을 저희가 계약생일을 챙기기도 하고요. 항상 이렇게 찾아가서 뵙고 싶은데 그런데 그게 쉽지도 않고 대부분의 많은 보험을 가입하신 고객분들은 내 담당 설계사 얼굴 좀 봤으면 좋겠어 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저희는 항상 신계약을 따라다녀야 되고 모집이라는 걸 계속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기획 고객들을 자주 방문 드리기가 참 쉽진 않죠. 그런데 그런 고객분들이 항상 당신에게 관심을,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자주 규칙적으로 찾아가는 방법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고객들이 점점 많아지면 힘들어지잖아요. 그런 방법입니다. 뭔가 자신의 심경 변화가 약간이라도 있을 때 한번 그냥 그거에 대해서 메시지 보내는 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자주 있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나한테 마음을 많이 쓰고 있구나라고 고객분들이 받아들이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노하우처럼 쓰시면 좋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 흔적을 남기고 싶은 욕구들이 있어서 저희들은 그런 문화들을 만들었는데 결혼이란 문화 그러면 제사란 문화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죠. 저희가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을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생각하며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그 돌아가신 분을 떠올리는 시간이 저는 제사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때도 중요한 일이 생깁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그분을 떠올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그 과정을 누가 보게 되나요? 우리 아이들이 보게 됩니다. 결국 뭐예요? 내가 이 세상에 없어지고 나면 너희들도 나를 생각해줘 라는 거를 뭔가 세뇌하고 있다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인 겁니다. 문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해줄 존재를 저희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 나를 이 세상에 내가 다녀간 흔적이 바로 이 사람들일 테니까. 그래서 가족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히나 더 애틋하고 뭔가 그들에 대한 감정들이 많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고요. 그래서 종신보험을 저는 이렇게 표현드립니다. 종신보험을 한자로 표현하면은 저렇게 쓰는데요. 그냥 많은 사람들은 종신보험을 가족사랑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프루덴셜 광고에서도 열심히 떠들어서 그런지 삼성생명 광고에서 열심히 떠들어서 그런지 그냥 종신보험은 가족사랑이에요 하면은 아무 느낌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토리들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종신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보험을 저희가 약속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종신이라고 하면은 끝종자의 몸신자입니다. 내 몸이 다하는 그날까지의 약속이라고 종신보험을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종신보험을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동영상 하나 보고 다음 얘기 진행할게요. 안 나올 건가 봅니다.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다음으로 바로 어떤 동영상이냐면은 티몬 얘기입니다. 티몬의 우리 유튜브에도 보시면 됩니다. 티몬 사랑에 한 4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어버이날 5월 달에 어버이날 기념해서 티몬에서 내부 직원들과 아니면 외부 서울시에서 행사를 했었는데 이런 거였습니다. 부모님에게 젊은 이제 20대 아이들에게 부모님에게 뜬금없이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해. 뜬금없이 전화해서 어머니하고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사랑해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부모님의 반응을 보는 거였어요. 사랑해 하고 부모님의 반응을 보는 건데 그 반응을 보고 난 다음에 다음 두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필요한 거 없어? 필요한 거 없어? 그래서 부모님이 뭐 필요하다라고 하면 티몬이죠. 그 물건을 바로 보내주는 그런 이벤트들을 어버이날 행사를 했는데 중요한 건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사랑해 했더니 반응들은 이렇습니다. 고맙다라는 분도 계시고 같이 사랑한다라는 분도 계시기도 하지만 낯술했냐 미쳤냐 쥐약 먹었냐 등등등 신기한 반응들이 많이 나오죠. 내부 직원들에 대한 거고요. 심지어는 너 누구냐라고도 합니다. 너 누구냐 그런 얘기들까지 나오는데 어제 그런 재미난 걸 보는데 이 별거 아닌 그 말 한마디가
저도 부모님들에게 그렇게 많이 해보지는 않았더라 생각하는데, 근데 정작 어머니한테는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 남성 우리 팀장님들도 계시는데 혹시 아버지에게 사랑해라고 해보신 적은 있으신지? 여성분들은 사랑해라는 말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남성분들은 남성에게, 또 다른 남성에게 사랑해라는 말을 하기가 참 애매하신가 봐요. 심지어는 저도 저희 아버지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 넘어갑니다. 어머니하고는 한참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어머니 얘기도 들어드려야 되니까. 근데 아버지하고는 2분이 안 넘어가는데 생각해보니까 아버지하고 영상 통화를 해본 적은 없어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는 영상 통화를 하는 적도 있는데, 그런 아버지에게 제가 사랑해 했다가 아버지가, 정말 어처구니 없이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어제 그런 영상이 있고요. 별거 아닌 사랑이라는 마음이 그렇게 표현되더라. 하루 종일 기분 좋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 조금은 이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 대한 얘기들을 지난번에 저희가 약관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좀, 초보적인 얘기들로 한번 보죠.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차이점들을 혹시 고객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신 적은 있으실까요? 우리 팀장님들. 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어떤 차이가 있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이렇게 보죠.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있겠지만, 둘 간의 차이를 금액, 그 다음 보장 범위, 그 다음 보장 시기들에 대해 가지고 한번 구분 지어 보면은,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특징적으로 정액 지급한다라는 게 생명보험의 특징입니다. 반면에,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얘기하는 손해보험은 이제 뭐 진단비 상품들보다는 손해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실비보험이다 보니까, 그런 민영의료보험 개념으로 실비보험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봅시다. 자, 정액 지급한다는 반면에 손해보험은 한도 내 실비 지급입니다. 화재든 아니면은 화재보험이든 자동차 보험이든 내가 손해난 것, 금전적으로 손해난 것에 대한 보충의 개념으로 손해보험이 있다, 화재보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반면에 보장 범위에서 생명보험은 철저하게 열거주의를 원칙으로 하더라. 즉 열거주의를 원칙으로 한다는 건 약관에 적혀 있는 것들만 보장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 거고요. 반면에 손해보험에 특히 실비 영역 같은 경우는 심지어 저희가 입원하면 뭐까지 지급하나요? 환자의 밥값까지 줍니다. 그냥 병원에 들어간 토탈 비용에 자기 부담금을 뺀 나머지를 통째로 지급을 하는 게 실비의 특징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포괄주의를 어느 정도 원칙을 삼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험료에서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갱신형보다는 비갱신형이 주류를, 특히 주기약과 같은 경우는 비갱신형이죠, 모두 다. 비갱신형이 주류를 이루지만 실비특약 같은 경우는 모두 다 갱신형으로 만들어져 있더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어떤 게 더 좋은 보험이고 어떤 게 덜한 보험이다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가치 판단의 문제는 아니더라는 거죠. 각각의 쓰임새가 달리 있는데요. 자, 그래서 거기에서 지급되는 100% 지급되는, 유지만 한다면 100%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생명보험에서 보장하는 사망보험은 일반 사망과 재해 사망입니다. 손해보험에서 보장하는 사망은 질병 사망과 상해 사망이고요. 재해와 상해는 구분하실 겁니다. 가끔 가다가 20년 된 어떤 지난번에 팀장님이 있는데 재해하고 상해를 아직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기도 합니다.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 갑니다. 글자 하나가 있고 없고 차이입니다. 재해는 약관상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연한 외부의 충격이라고. 자, 상해는 이렇게 표현하죠.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부의 충격. 그래서 급격하고도가 있냐 없냐라고 이 차이인데요. 급격하고도를 이렇게 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예측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예측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자, 이렇게 봅시다. 저희가 이 네 가지 사망 중에 고객분들에게도 한번 여쭤보세요. 네 가지의 각각의 회사들의 보장하는 사망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보장 범위가 넓은 사망은 어떤 사망일까요? 저희는 일반 사망을 알고 있습니다. 당연. 근데 이 일반 사망을 저도 고객분들한테 확인해 보면 일반 사망을 나이가 들어서 연세가 드셔가지고 돌아가신 경우를 일반 사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죽는 경우다 라고 생각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를 일반 사망이다 라고 일반을 보통이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자, 중간만 하면 된다라는 느낌처럼. 그래서 일반 사망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의외로 질병 사망이나 상해 사망이 가장 포장 범위가 넓다 경우의 수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든 사망하면 지급하는 게 일반 사망이죠. 자, 그런데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죠. 제가 이런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질병 사망 2억, 상해 사망 3억을 가입하고 있다라고 해봅시다. 질병 2억, 상해 사망을 가입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건강검진을 받다가 위암 3기 판정을 받았고요. 그 위암 3기여서 위암 수술을 하다가 의료사고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은 얼마일까요? 아, 제가 못 받겠네요. 저희 가족이 받을 겁니다. 저희 가족이 받을 사망보험금은 얼마일까요? 자, 위암 3기로 수술을 하다가 의료사고로 사망을 합니다. 제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은 질병 사망 2억, 상해 사망 3억입니다. 자,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일단 위암 3기라고 했으니까 질병 사망 2억은 무조건 지급되지 않을까? 제가 사망 원인을 의료사고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의료사고임으로 인해 가지고 질병 사망이 지급되지 못합니다. 사망 원인이 질병 사망이 지급되지 못하고 두 번째 그럼 의료사고니까 상해는 의료사고가 상해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건 또 알고 계실 겁니다. 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부의 충격이다 보니까 급격하고들 이렇게 해석하셔도 무방하다고 했죠. 예측 가능한. 자, 수술을 할 때 저희가 쓰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 뭘 쓰나요? 수술 동의서.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라고 하다 보니까 예측 가능한 얘기였습니다. 아무리 의료사고라고는 하지만 예측 가능한 범주인 거죠. 그래서 상해 사망 3억 같은 경우는 소송을 벌려야 됩니다. 받느냐 못 받느냐. 이런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한 푼도 못 받을 일들이 생길 수도 있더라는 거죠. 그럼 또 다른 경우를 보죠. 저처럼 저를 예를 보죠. 제가 40대 중반인데 이런 젊은 분들이 요즘에 밤에 자다가 갑자기 이렇게 심장이 마비가 와가지고 심장 마비가 와가지고 밤새 안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시대라서 그런가 봐요. 자, 그런 분들 같은 경우 받을 수 있는 똑같은 보험입니다. 질병 사망 2억, 상해 사망 3억이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역시도 뭘 해봐야 한다? 부검해봐야 한다라는 거 저희가 알고 있죠. 근데 심장마비, 밤새 안녕하는 급성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이런 질병입니다. 심혈관이 막혀가지고 돌아가시는 질병이잖아요. 근데 사람은 사망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부검을 해보면은 국가수에서 부검을 하면 일단 확증 진단 안 내려준다라는 거. 그건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질병 사망 2억도 쉽지 않은 거죠. 그럼 민영의료, 부검을 승인받은 민영의료기관에 맡긴다라고 확증 진단을 내려주긴 하는데 급성심근경색을 밝혀내기가 쉽지 않은 질병이라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심혈관이 막히는 질병인데 사람은 사망을 하게 되면 사후경직이 옵니다. 사후경직이 오는데 사후경직 오기 전에 일어나는 게 뭐가 일어나는지 알고 계시죠? 몸이 일단 심혈관뿐만 아니라 모든 혈관뿐만 아니라 근육들이 모두 다 처음에 이완이 일어납니다. 퍼지고 난 다음에 굳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의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불룩해지잖아요. 물 떨어지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기무사에 있어가지고 목매서 죽은 군인들을 좀 많이 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항상 군복 바지가 이렇게 불룩해요. 이제 장에서 다 흘러나온 거죠.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심혈관이 막혀있는데 이 혈관이 이완돼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막혀있는 혈전이 어디 가고 못 찾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찾기가 쉽지 않은 경우들. 또는 그래서 저희가 급성심근경색 같은 경우 심혈관이 경직이 막힌 거다 보니까 주변의 근육들에서 잘못됨으로 인해서 다른 효소들이 나오는 걸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급성심근경색은. 어떤 효소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는 들으셨을 거고요. 자, 그랬을 때 그 효소도 사후에 사라져버리는 효소다 보니까 그걸 밝혀내기가 쉽지 않은 질병 중에 하나가 부검하더라도 급성심근경색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확증 진단 받는 확률이 9%가 나옵니다. 그걸 위해서 돌아가신 분을 부검을 한다?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도 보네요. 요즘에 어디 다단계 회사였나요? 네트워크 회사에서는 이렇게도 표현하더라고요.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다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어떤 네트워크 회사도 있던데 뭐 99세나 88세나
똑같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데 저희가 장수하면서 천수를 누리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자, 그분이 가입하신 보험도 질병 사망 2억, 상해 사망 3억입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도 애매해지는 거죠. 일부러 애매한 것들만 가지고 계속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어쨌든 자, 그런 경우에도 돌아가신 천수를 누리고 돌아가신 그 분을 과연 부검을 한다? 대한민국의 정서상 보험금 1, 2억 때문에 부검을 한다? 그 역시도 쉽지 않은 일들 중에 하나이더라. 암으로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면 그래도 그 전에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확정 진단 받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사인을 받을 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원인 불명, 사인 불명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상당히 난처해지는 일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경우에든 사망이란 자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만 경과되면 지급되는 게 일반 사망인 거고요. 거기에 바탕으로 어떤 것들을 조합을 하느냐가 차이인 것 같습니다. 손해는 복구 가능한 것들에 대한 보장하는 게 손해보험이라고 하면, 생명보험은 생명이라는 건 한 번 상하면 복구가 쉽지는 않습니다. 복구가 쉽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들이 더 낫다, 덜하다라는 문제는 아니더라는 거죠. 복구 가능한 것들에 대한 보전과 함께 복구가 불가능한 것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도 두 가지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비유도 제가 한번 드려봤습니다. 저는 보험을 아까 슈퍼맨, 소화기 얘기도 드렸는데 백이라는 표현을 드리기도 합니다. 뭔가 계속 비유적인 얘기들을 사람들한테 느낌을 좀 남기려고 얘기를 드리는데요. 백이라는 얘기를 드려요. 여기서 백은 드는 백 아니고요. 드는 백 말고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봅시다. 어린 아이들이 식당에 보면 막 이렇게 떠들면서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부모가 있을 때 아이들은 상당히 열심히 잘 뛰어요. 특히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면 잘 뛰어다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없는 곳에서는 상당히 얌전한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변 상황 보면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아이들이 어머니 아버지 있을 때 왜 그렇게 뛰어다닐 수 있던가? 백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보험이라는 거는 내 인생의 백을 내가 그냥 금액을 주고 구매를 하는 개념이 보험이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지속 가능한 보장과 관련한 얘기를 한번 드려볼 건데요. 자,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자, 보험은 미래에 어떤 중대한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우리 가정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오게 될 거고, 그 문제들에 왔을 때 우리 집이 가난해지지 않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객들에게 저희가 드리는 핵심 요지도 이런 얘기일 거고요. 고객들에게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반암 진단, 고액암 포함 일반암 진단비를 여태까지 한 11년 차 영업을 하면서 13번밖에 없습니다. 일반암 진단비를 13번을 지급했는데 그런 13번을 지급하는 과정 중에 좀 이상한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자, 고객이 실제로 이런 암과 같은 중대한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보험을 가입을 했잖아요. 저를 통해서. 보험을 가입했으면 고객은 이런 상황에 놓입니다. 일단 가입을 했으니 보험금은 받습니다. 보험금 받고 치료를 하세요. 보험금 받고 치료를 하는데 근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보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 조금 보험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처해지더라는 거죠. 첫 번째, 이런 진단비가 지급되는 질병들이 한 번 치료로 완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질병들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동반된 치료비도 비쌀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치료비가 과도하게 지출된다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환자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집의 생활비가 늘어납니다. 오히려 줄어드는 게 아니고 늘어납니다. 제가 보험회사에 들어온 이유는, 공무원을 그만두고 들어왔던 이유는 저희 아버지에게 돈이 들어가야 될 일들이, 큰 일이 생겨가죠. 저희 아버지가 대장암 3기셨는데 그 아버지에게 제가 썼던 돈이 치료비로만 딱 썼던 게 3억 8천을 썼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그 돈을 전부 다 충당을 하긴 했는데요. 어쨌든 현금으로 딱 3억 8천이라는 금액을 썼는데 그랬더니 대장암 3기도 완치가 되더라고요. 완치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돈을 쓰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이제는 세상이. 암 3기도 완치시키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인데, 그런데 가로늦게 저희 어머니가 텃밭에서, 집 앞에 이렇게 텃밭에서 뭘 하냐면은 그냥 그 마트에서 얘기하는 유기농에도, 아버지가 유기농 제품에도
그런 음식물에도 좀 알러지 반응들을 요즘에 보이십니다. 진짜 유기농이 아닌가 봐요. 유기농이라고 하는데 진짜 유기농이 아닌지 어쨌든 반응이 있어가지고 이런 약품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치료를 받고 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로늦게 요즘에 60세 넘으셔가지고 70이 다 되셨네요. 이제 70이 다 되셨는데 텃밭에서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아버지 드실 것만 따로 재배를 합니다. 내가 이 나이 들어가지고 가로늦게 웬 농사냐고 저희 어머니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뭐 병원에 항상 가실 때도 그렇고 보면은 택시를 타고 가는 건 일반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먹는 비용부터 해서 생활하는데 비용이 좀 과도하게 지출되더라. 저희 집은 그래도 장성한 자녀가 있으니까 어떤 경제적인 충격들을 해결이라도 하죠. 아닌 집들은 이런 경제적인 충격들을 해결하기 쉽지 않으니 소득원이 떨어져 한 명이 없어지잖아요. 그로 인해 가지고 소득도 줄어들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데,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 보험회사는 그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이슈가 다음에 있을 수 있으니 보험료는 계속 납입하셔야 합니다. 고객분들이 가입하고 계신 보험들은 혹시 당신이 가입하고 계신 보험은 어떤 형태의 보험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거고요. 보험료를 계속 내라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되었을 때 고객분들이 제 고객 13명의 진단비를 받았던 일반암 진단비를 받았던 고객분들 13명 중에 10명의 고객분이 계약을 해지를 하셨습니다. 이유는 심플하죠. 왜요? 생명보험은 그나마 해지한금이라도 크게 좀 남아있으니까 그거 받아가지고 생활비를 충당을 하시든 아니면은 치료를 좀 더 고급 치료를 통해서 현업에 복귀하는데 빨리 하게끔 만들기 위한 목적이든 그런 거죠. 이런 상황에서 고객들이 내라고 하는 그 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내주는 기능을 뭐라고 표현하나요, 저희가? 납입면제라고 하는 거죠. 자, 생명보험의 납입면제와 손해보험의 납입면제 차이는 알고 계실 거고요. 자, 고객분의 보험료를 대신 내드리는 게 생명보험의 납입면제입니다. 남아있는 보장에 대한 보험료를 대신 내드리는 게 납입면제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를 회사가 대신 내드리겠다라고 하면은 굳이 고객은 그 보험을 해지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지속 가능한 보장이라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과거에 선지급 종신보험들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CI 보험 같은 상품들이죠. 불합리한 상품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꼭 그런 것만은 또 아니더라는 거죠. 제 고객분들이 진단비를 받고 난 다음에 1억 가까운 금액을 받고 난 다음에도 그럽니다.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결국은 그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들이 생기더라. 그럼 어떤 보험이 더 오래 갈 수 있는가? 보험은 오래 가야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래도 납입면제 기능들을 강화시켜 놓은 보험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더라라고 생각 들고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이런 형태의 상품들이 동부생명, DB생명이죠. 3번 받는 CI 종신보험들이나 이런 3번 받는 시리즈들이 상당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험료도 착하고요. 반면에 매트라이프 상품으로 굳이 얘기하자면 제가 인사말에 드렸던 미리 받는 변액종신보험 공감, 미리 받는 GI 종신보험들이 그런 상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변액이든 비변액이든 매트라이프도 역시 있는 거고 DB도 똑같이 있죠. 어떤 걸 선택하느냐라는 거는 우리 팀장님들의 특징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 얘기를 드리고 정리를 드리면은 시간이 지금 50분이니까 딱 맞춰질 것 같아요. 자, 고객이 선호하는 보장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선호한 보장이 다른 게 아니라 고객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보험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누구에게 가입을 하셨습니까? 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보험을 가입하게 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면은 주로 이렇게 합니다. 아는 사람에게 가입을 했어. 우리 팀장님들 아시는 지인분들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는 사람에게 가입해서 아니면은 이분이 잘한다라고 소개받았어. 자, 보험을 잘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잘하시는 분인가요? 보험 잘하시는 분. 보험 잘하시는 분이 누가 보험을 잘하시는 분인지 그 기준은 누가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바쁜 사람이 보험을 잘하시는 분, 보험 설계사 중에 상당히 바쁜 보험 설계사가 보험을 잘하는 분이라고 이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라도 고객한테 전화할 때는 저기 길거리에 나가서 전화를 합니다. 안에 사무실에 조용한 데서 전화를 하면은 덜 바빠 보이잖아요. 일부러 바쁘게 걸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의 숨찬 목소리로 전화를 하기도 하고 그런 액션을 취하기도 하는데
자, 어떤 경로를 가입했냐면 그분이 잘한다라고 해서. 자, 그러면 저희들은 얘기 드려봅니다. 당신이 가입했던 그 설계되었던 그 보험이라는 거는 어떤 보장이 준비되어 있는지 혹시 기억은 하십니까? 잘하는 분에게 가입을 한 거다 보니 알아서 잘해 줬겠거니, 아는 분이 해줬으니 알아서 잘해 줬겠거니 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데, 역시 지속 가능한, 아니 유지를 시키기, 오래도록 유지하기 위한 보장이라고 하면은 내 성향과 뭔가 그래도 이 자산의 성향이 맞춰져 있어야지 그 보장이 오래 간다라고 이해합니다. 느껴집니다. 저희가 어떤 금융상품을 가입했을 때 내가 그다지 원치 않는 형태의 안전한 걸 상당히 원하는데 투자형의 금융상품을 펀드를 해놓으신 분들 같으면은 그 펀드 유지하실 것 같으세요? 일반적인 펀드들도? 굉장히 은행 적금만 하고 계신 분에게 누구가 펀드 괜찮다고 하던데 해서 펀드 소개해 줬습니다. 그 펀드 유지가 안 됩니다. 이 주식이 괜찮다라고 하는데 주식 한번 해보시죠. 안 돼, 안 돼. 어차피 그 돈 금방 빼가지고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은행으로 옮겨갑니다. 그런 마음인 거죠. 성향에 맞춰진 금융상품이 오래 갑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당신의 성향을 한번 파악해 드리겠습니다. 아니면은, 당신의 가입했던 보험이 나의 성향과 얼마만큼 맞는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라기 위해서 한 3가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자, 과거에 가입했던 보험이, 아니면 당신이, 보험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생각, 어떤 건지 상관없습니다. 그랬을 때, 자, 순수 보장형 보험이 있고요. 만기 환급형 보험이 있습니다. 자, 순수 보장형이라고 하면은 보험료는 저렴한 대신 어떻게 해요? 보장 금액이 큰 상품들을 순수 보장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만 이슈가 발생하지 않으면 납입했던 보험료는 소멸되는 형태를 순수 보장형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만기 환급형은 만기 시점, 종신보험도 만기가 있다라고 얘기 드렸었죠. 어쨌든 만기 시점에 내가 납입했던 보험료 이상의 해지 환급금이 돌려받는 금액들이 만들어지는 상품을 만기 환급형이라고 합시다. 이슈가 없더라도 돌려받는 형태일 거고요. 어떤 걸 더 선호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의 상품을 가입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떤 보험 상품은 내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남은 가족들의 삶을 책임진다라는 의미에서 사망 보장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저거 하나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건 아닙니다. 집중되어 있는 집중도가 다르다라는 거고요. 사망 보장에 집중되어 있는 상품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상품 같은 경우는 내가 고액의 치료비들, 진단비들을 받아가지고 고액의 고급 치료를 받고 현업에 빨리 복귀시키게끔 하는 생존 보장에 집중되어 있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어떤 보험을 더 선호하십니까? 어떤 보험을 가입하셨습니까? 마지막으로는 이런 질문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아까 만기 환급형 얘기를 드렸는데, 자, 어떤 거든 안정형이든 투자형이든 약속했던 보험금은 무조건 지급을 합니다. 약속했던 보험금 무조건 지급하지만 그 해지 환급금이라는 거가 따박따박 느리긴 하지만 따박따박 쌓이는 형태를 안정형이라고 표현한다면은 약속했던 보험금 투자 상황이 좋으면은 약속했던 보험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할 수도 있고요. 또는 투자 상황이 안 좋게 되면은 약속했던 금액은 지급하지만 해지 환급금이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은 해지 환급금이 없을 수도 있는 상품이 투자형입니다. 어떤 걸 더 선호하십니까? 어떤 걸 가입하셨습니까? 라는 이 3가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신기하게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들어보면은 쏠려가는 게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고객분들이 어떤 쪽으로 많이 쏠려 있을지 보시면은 10명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은 밑에 거 빼죠. 3번을 빼고 위에 1, 2번만 하면은 이렇게 쏠리신 분들이 80%, 밑에 것까지 해가지고 요렇게 3개로 쏠리는 분들이 50%, 70% 정도 됩니다. 자,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은, 자, 이렇게 맞춰진 상품이 매트라이프의 공감. 느껴지시죠? 공감. 아니면 DB생명의 변액, 3번 받는 변액, CI 보험. 이렇게 될 거고요. 아니면 뭐 동양생명 상품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렇게 맞춰져 있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이쪽도 성향 선호하시는 고객분들이 더 많은 거죠. 자, 그래서 어느 쪽으로 선호했냐에 맞춰가지고 상품 포트폴리오를 달리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맞춰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했을 때 클로징 할 때나 아니면 현재 증권을 분석해 드릴 때도 굉장히 저희가 보장 분석, DB를 받아가지고 보장 분석들도 해드리고 하실 거잖아요.
그럴 때 별거 아닌 처음에 질문을 드리는 저 내용 가지고 이 고객분이 보험을 어떻게 생각한다라는 거에 대한 느낌도 받을 수 있을 거고 그 보장이 내한테 맞춰졌다라는 뭔가 피팅시켰다라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꽤 그 보험을 유지를 오래 하더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랑 아닌 자랑 중에 하나가 보험 설계사로서 제가 11년 차인데요. 현재 제 유지율이 92.8%입니다. 이 유지율 중에 아까 얘기 드렸던 진단비 때문에 10명의 고객이 날려버린 유지율이 한 3%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제 동생이 2%를 날렸습니다. 나쁜 놈. 혈육이라 가지고 어떻게 제가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가입했다 해지하고 다시는 안 받아준다라고 하고 최근에 보험을 하나 받아준 건 있는데, 어쨌든 동생이 한 2% 정도 날려먹었고 꽤 자주 이렇게 깨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아니면은 제 설계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해지하신 분들, 그들의 경제적 상황이 잘못돼서 해지하신 분들도 있긴 하는데, 대부분의 고객분들은 저축성이든 보장성이든 유지를 계속 잘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팀장님들도 그 정도 유지율은 다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90%대 정도 유지율이 되면은 그 고객이 또 나를 찾게 되고 그들의 어떤 변화가 생길 때 계속 찾아준다라는 걸 생각하면 계약을 왜 유지시키는 계약들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느낌들을 가지실 거고요. 오케이. 굉장히 초보적인 얘기일 수도 있을 거고 익히 알고 쓰시던 얘기들이라고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쉬운 얘기들일수록 사람들이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를 저는 이렇게 표현드립니다. 어려운 얘기를 쉽게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이제 저희가 책을 읽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런 느낌에서 알고 있는 거 쉬운 얘기를 내 입에서 내가 자연스럽게 뱉을 수 있을 때,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을 때 그게 내 것인 거고 이게 의미 있는 그런 화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마무리로 보여드리면, 자, 컴퓨터 바탕화면에 파일을 넣어놨는데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 슬라이드 밑에다가 이렇게 전부 다 글들이 적혀 있습니다. 슬라이드 노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슬라이드 노트인데 글이 적혀 있는데 출력을 하실 때 혹시나 신입분들을 이렇게 리크루팅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 아니면은 뭔가 화법들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분들한테 교육을 하시거나 아니면 전달을 드리실 때 이렇게 전달 드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력을 하실 때 화면으로도 볼 수 있지만 출력을 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인쇄 버튼을 눌러 보시면은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인쇄 대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나, 지금 요거는 파워포인트 2007이라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2010으로 2010년 이상 버전으로 되면은 인쇄 버튼이 화면이 이렇게 나오지 않고 옆에 이렇게 미리 보기 화면이 하나 나오고 옆에 이렇게 나오죠. 거기서 똑같습니다. 항상 보면 여기 인쇄 대상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어요. 인쇄 대상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클릭을 해보면은 슬라이드라고 적혀 있지만 아래쪽에 보면 슬라이드 노트라는 게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슬라이드 노트 보이시죠? 이걸 클릭하고 인쇄를 누르면 위쪽에 슬라이드와 함께 아래쪽에 슬라이드 노트가 같이 찍혀서 나옵니다. 슬라이드와 슬라이드 노트가 같이 인쇄가 돼요. 그러면은 이 슬라이드는 이렇게 표현하구나 라는 화법까지 같이 넣어서 스크립트까지 같이 넣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강의안이고요. 그래서 페이지들마다 넘겨보시면은 이렇게 자그마한 글들을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이렇게 글을 전부 다 제가 방금 오늘 강의할 때 드렸던 얘기들을 제 언어로 표현해 놓은 거니까 우리 팀장님들의 언어로 바꾸셔도 되고 아니면 필요한 문장들만 뽑으셔가지고 쓰셔도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파일을 넣어 놨으니까 우리 팀원들한테 전달할 때 아니면 다른 분들한테 필요할 때 아니면 내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은 그 페이지만 보고 이렇게 표현되어지구나, 이건 내 언어로 어떻게 바꿔보겠다라고 하시면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